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직접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른바 97세대가 잇따라 당대표 도전에 나섰습니다. 거대 여야 두 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월세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금리는 더 오른다고 하고요.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연기됐지만 민주당 단독 개원 추진을 두고서 여전히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어서 주말 사이에 여야 협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무역 수지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에 35% 수준으로 급감해서 5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오늘 일제히 취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이 흔들려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국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로 고립 상태에 놓인 이준석 대표,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했는데 만남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국회 공백 사태로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사이에 중앙선관위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야당은 김 후보자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할 정도로 엄중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는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늦추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해야 넣어서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책임은 당시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있다는 취지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지금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살펴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귀국한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의 한 축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인데요. 당장 오늘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주말 사이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갔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이 대표가 당내에서 고립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당 윤리위 2차 회의에서 징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이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됐는데요. 오전에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첫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마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의 출국 당시 여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환송 인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친윤계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지 또 만난다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나토 관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각 어젯밤 11시쯤 스페인 마드리드를 떠나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영접을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차례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 데뷔전으로 미국, 유럽 중심의 안보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으로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한 데 이어 유럽 각국의 양자회담까지 모두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직무평가가 한 달 동안 10%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43%, 잘못하고 있다는 4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6월 2주 이후 4주 연속 줄었고 그만큼 부정평가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6% 순이었고 거대 양당 지지율은 6월 한 달 동안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2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와 달리 지방 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에 따른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빗줄기가 잦아들긴 했지만 앞서 내린 장대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우철이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계속해서 물을 퍼냅니다. 퍼낼 물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야는 이미 한가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주택 반지하층 복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처의 주택 반지하층 일부에는 집 안까지도 물이 찼고 상가 1층이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중한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로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거기 피해자들이요. 그 유스 호텔에 다 모인다고 거기서 취침이랑 그런 거 다 해결해주고 시에서 다 잡아줬다고 이게 받고 다 글로 갔거든요.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의 도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하천으로 변했고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까지 나뒹굽니다. 인근 주민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서울 자곡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난데없이 폭포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시설의 계단을 따라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단지 곳곳에도 물이 고여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청 인근입니다. 한때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 중랑천 산책길이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어둠 속 아파트 18층에서 촬영한 영상이지만 워낙 많은 쓰레기 탓에 생생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젯밤 서울 상일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우의 여파로 아파트 자체 변압기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총 3,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두 곳의 주민들이 냉방기기도 켜지 못하는 등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가평군 가평천에서 80대 여성 A씨가 떠내려가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발견된 가평천은 가장 깊은 곳에 수심이 2m에 달하는 곳으로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산책하던 A씨가 불어난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비 대신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엔 첫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비가 그치니까 이번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렸던 중북부 지방에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도 많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집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맛비로 습도가 높아져 낮더위가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마치 찜통 같은 더위가 주말과 휴일 내내 기승을 부리겠다며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제4호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오늘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 현재 세력이 무척 약합니다. 하지만 북상하면서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도 부근을 거쳐 대한 해협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세기가 유동적이지만 올여름 첫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태풍 집중 감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적자도 1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상반기 무역 적자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지난 1997년 상반기 무역 적자 9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우려가 커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위험 요인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물류, 금융 등의 에러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 무역 적자가 더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87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5%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24억 7천만 달러를 적자 기록했습니다. 6월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5.4% 증가한 577억 3천만 달러,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20개월 연속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기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품목별로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은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출하에 영향을 받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은 수출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급등해 수입액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레 열리는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무역 수지 개선과 수출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운송 거부에 나섰습니다. 주요 레미콘 제조사들과 수도권 운송료 인상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재 파업이 시작됐는데 잠시 뒤에 협상이 재개된다고요? 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오늘부터 차량 운행을 중단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노조는 수도권 운송료를 회당 5만 6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15,000원, 27% 정도 인상해 줄 것과 요소수 비용 전체를 제조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명절 상여금 100만 원과 노조 활동에 따른 부족한 임금을 충당해주는 노동시간 면제 수당 등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제조사들은 현재 경유값 등을 제조사가 부담하는 만큼 9%대 이상으로는 인상이 어렵다며 협상이 결렬됐었는데요. 잠시 뒤 오후 3시에 양측은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말 사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운송료 협상이 끝날 때까지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운송 거부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조합원 6,500여 명 가운데 82.7%가 찬성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이번 레미콘 차량 운행 중단까지 장기화하면 현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의 월세 거래 비중이요 6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오른다고 하고요.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세 비중이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네, 거의 10건 전월세 거래 중에 6건에 가까운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금이 워낙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세입자는 원래 전세대출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많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전세 금리,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전세 대출 자체가 오른 전세 보증금만큼 넉넉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해도 금리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네, 전세 대출 역시 지금 4.5% 전후 이렇게 높게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법정 저희 전월세 전환율은 사실 3.75%라 사실 법정 전환율을 지킨다면 늘어나는 보증금을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게 훨씬 대출 금리보다 유리해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을 금리 부담까지 지면서 쓰지 않고 일부는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 세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른 보증금 요구를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상호 간의 요구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월세 계약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이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집을 구매를 이제 미루고 관망하시는 가운데 전월세 계약으로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인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임대차 3법 이후에 계약일치 청구권으로 계약 연장하시는 건수도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은 많이 잠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찾기 쉬운 월세 그리고 금리 부분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리하다 싶은 분들이 월세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요즘 이제 젊은 층이 많이 거래하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것들도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경우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목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또 쉽게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이렇게 좀 영향을 같이 미치면서 월세화가 굉장히 최근에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임대 시장, 매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먼저 임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임대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당분간 금리가 하반기에 계속 더 오른다면 네. 월세 비중이 하반기 동안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세입자나 임대인 모두가 이제 원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 주택 마련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 삼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이제 디딤돌로 쓰신 그랬었잖아요. 경우가 네. 많았는데 예. 월세로 많이 변환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보증금 목돈 마련이라던가 그것을 통한 내 집 마련으로 가는데 점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라던가 정부 대책 같은 것들도 이런 월세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매매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수세도 급격히 꺾이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매매 수급 지수가 9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사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가 워낙 오르면서 뭐 대출 등을 이용해서 주택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부분들도 있고 이후에 경기가 또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최근에 급격하게 커지면서 자산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역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집을 구매하시지 않고 관망하시다 보니까 매물이 좀 쌓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매수자들도 점점 더 이제 관망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계속 좀 부진하고 가격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점점 좀 늘어날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이 넘으면은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 이하니까 지금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네. 뜻인데요. 지금 집을 꼭 사야겠다라는 분들은 좀 늦추는 게 낫겠네요. 실제로 이제 신축 아파트나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워낙 주요한 도심에 이제 좀 원하는 유형의 민간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한 데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청약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기존 재고 주택을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근에 좀 하향 변동성을 보이는 곳들도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급격한 금리 부담하고 맞물려서 하반기에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시기보다는 네. 이런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미국 시장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 조달 같은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치솟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런 상단이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는 국내 상황처럼 비슷하게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 전환이 있으면서 일단 수요자들에게 너무 치솟은 모기지 금리를 부담해서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모기지 금리 같은 것들이 조금 조절되는 것을 기다려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이 하반기 중에는 좀 더 지금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 한 것처럼 좀 더 금리를 올릴 걸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한 2분기 정도에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조금 낮출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모기지 금리 같은 것들을 좀 너무 단기간 조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라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내년에 더 나빠지면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로 아파트 집을 살 때는 LTV 비율을 80%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생애 최초자 분들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검증 없이 무조건 80%를 받으실 수는 없고요. 예. 현재 규제 지역에 따라서 LTV가 50에서 70%까지 이렇게 좀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LTV에 한해서는 80%까지 열어줘서 대출을 조금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대출의 한도가 사실 있습니다. 원래 4억 한도에서 요번에 6억으로 늘려주기는 했습니다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80%
30% 고가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수요 겸 이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LTV를 열어주고 DSR 관리는 전반적으로 계속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DSR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DSR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월부터 2억 원 이상 대출액을 쓰고 계신 개인 차주들에 대해서 40%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 대비요? 네, 소득에 대비해서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의 금액 비중이 40%를 넘지 않도록 이제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2억 원 이상 대출을 쓰고 계신 차주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오늘 7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상 초과해서 쓰시는 분들에게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생애 처음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이 소득이 1년에 한 2억 정도 되면요,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으로는 최대 지금 6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개인들의 상황 조건을 그 한도까지 다 쓰시느냐 문제는 사실은 좀 시장 상황이나 투자의 이런 상황 본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검증은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예, 은행도 그런 걸 보면서 대출을 해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뭐 주택 구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 창구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제도 자체는 지금 조금 완화하는 추세인 것은 맞아서 주택이 꼭 필요하신 세대주나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의 문은 조금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서 투기 과열지구랑 규제 지역 지정 일부를 해제했는데 시장 반응이 그닥 뭐 이렇게 뜨거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서울이랑 세종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들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해제 지역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장의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 지켜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지방 쪽만 풀리면서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소장님 이제 그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보통은 주식시장이 요즘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최근에는 거의 자산 시장이 그 시간차가 크지 않게 동행하듯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지금 최근 주식시장은 거의 20% 30% 정도 빠지지 않았나요? 그것에 비해서는 부동산 쪽이 아직 이제 좀 중장기 거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거래가 많은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작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 역시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불안감은 훨씬 더 크게 시장에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좀 부담이 정도로 오르고 실제로 이런 구매력 저하와 함께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되면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이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주택시장에서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간 단위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뭐 강남이나 용산처럼 소위 투자 불패 지역이라는 곳들도 뭐 약간씩의 조정 기미가 보이고 보합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변동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데 그래서 전세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쓰신 분들은 사실은 가격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이제 뭐 상생 임대인 제도나 이런 것들로 임대인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동을 하시거나 월세로 일부 전환을 하시거나 현실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쓰실 계획들이 많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세 이제 계약 종료 적어도 이제 1개월 이전에 집주인과의 좀 긴밀한 협의를 우선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종부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주택자나 보유자들의 보유 의지를 높여주는 부분이기는 해서 네. 좀 싼 매물의 출시와 함께 가격 하락 그리고 구매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그럴 수 되실 수도 있겠네요. 있긴 하거든요. 예, 예. 다만 근데 양도세나 거래세 등에서도 완화를 하면서 매물이 좀 출시되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조정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기회를 타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직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싶을 정도의 지수 변동을 보인 것은 아니어서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조금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수요자는 사는 게 낫습니까?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전월세 가격도 집값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덜 올랐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대출도 그렇고 그러면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 구입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은 아까 이제 주식 비교도 하셨지만 네. 단기간 뭐 사고 파는 그런 형태의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몇 년간 거주를 하시고 좀 장기 거래를 하시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무주택자 분들은 전월세가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은 꾸준히 좀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계속 세우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분석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입주자 10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건물 옥상에 쿨링팬이 떨어지면서 이런 소동이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 종로구의 르메이에르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건물은 서울 종로에서도 꽤 중심가에 있는 르메이에르라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지하 7층에 지상으로 20층짜리 건물이라서 꽤 규모가 되고 입주자들도 약 800명 정도 되는 꽤 규모가 큰 건물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여기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급히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입주자들이 당시에는 급히 대피하느라고 가게에 불도 미처 못 끄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건물 흔들림의 원인이 밝혀졌고 그 원인 자체가 붕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지금은 출입 통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쯤 이 건물이 5분 정도 흔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과 구청은 이곳에 170여 명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서 현장 상황을 지휘했는데요. 당시에 입주민 100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시민 4명을 구조했었는데 다친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고 온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조금 전 브리핑에서 건물 흔들림 원인을 설명했는데요.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의 쿨링팬 9개 중에 1개가 파손되어서 건물 흔들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관상 건물 파손이나 금이 간 곳도 없어서 소방당국은 긴급 대피령을 해제했고 지금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소방당국은 3시간 정도 이어진 건물 통제를 풀었고 또 입주자들이 다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제 고장난 냉각팬은 교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르메이에르 건물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 37%로 확대가 됐습니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이고요. 경유는 38원 정도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100원을 돌파하고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유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매일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이라서요. 지금 주유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알뜰 주유소인데요. 이 같은 알뜰 주유소나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보시면 휘발유가 리터당 2,100원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값이 올랐던 경유는 여전히 리터당 2,100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동안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유류세를 내려도 체감이 잘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인하를 해도 서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37% 인하했다고 그러는데 못 느끼고 있어요. 뭐 기름값이 워낙 올라온 상태라 가지고 뭐 50원, 100원 이런 거 가지고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30%에서 37%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안에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폭은 지난해 11월 20%에서 시작해 지난 5월 30%, 오늘부터는 37%로 늘었고 인하 기간도 계속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와 치솟는 환율 때문에 체감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110달러를 오르내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박 사정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에선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 뒤 정부가 최대 한도로 유류세를 깎으면 55%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적용 중인 37% 인하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48원, 경유는 106원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인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나라 재정 손실은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조회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유류세만 인하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있는데요. 변화되는 내용이 꽤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이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 되고요.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는 범칙금 4만 원, 그리고 벌점이 10점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시 정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범칙금은 6만 원, 그리고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관련 법규도 명확해졌습니다.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범칙금은 최대 6만 원, 그리고 과태료는 최대 9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차량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죠. 이때는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또 보겠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이번에는 빨간색이죠. 이때도 역시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추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멈춘다는 표현, 천천히 가는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춘 상태, 바퀴까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멈춰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입니다. 이때 해당 횡단보도는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직후에 횡단보도가 이번에는 또 초록색이죠. 이때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할 수 있고요. 자, 신호는 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때는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요. 보행자 신호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이 경우 역시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습관적으로 했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 집에 살게 될 입주민들은 기대에 부푼 가운데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찜찜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건설사 JS 글로벌이 지은 1249세대에 대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청이 지난달 김포 장릉 인근에 신축된 735세대의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 데 이어 두 번째로 입주를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애꿎게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뭐 속으로는 좀 많이 불안한 감도 있었는데 뭐 절차대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문화재청과 구청, 건설사 간에 얽힌 법률 다툼으로 한동안 왕릉뷰 논란이 거셌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아파트 층고가 낮아져도 결국은 다른 고층 아파트에 의해 장릉과 계양산 사이의 시야가 가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장릉에서 그 아파트가 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앞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양산이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장릉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3개 건설사의 아파트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거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는 9월이면 마지막 남은 1,417세대 규모의 대방건설 아파트도 사용 승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동해안 관광지 곳곳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뒷담한 건축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삼척의 한 해안 도로입니다. 해안 절벽 옆에 지상 9층짜리 호텔이 흉물처럼 서 있습니다. 녹슨 건물 외벽은 뜯겨나갔고 건물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주변 상가 건물도 곳곳이 깨지고 부서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호텔이 경영난으로 휴업한 뒤 8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호텔 건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관적으로나 그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데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진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250여 객실 규모의 이 콘도 역시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뒤 14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관광지 이미지만 해치고 있습니다. 이 호텔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내부 문제로 언제 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처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만 전국적으로 300동에 이릅니다. 지자체가 이런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9년 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정비가 진행 중인 사례는 단 5곳에 불과합니다. 정비 예산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들어주기도 좀 힘들고 법이 있더라도 참 적용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죠. 일각에선 사유재산인 방치 건축물 정비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를 몰아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범죄 관련자이거나 음주운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민성 기자입니다. 신호가 켜지고 일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 그런데 검정색 BMW 차량이 옆 차로를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뒤 잠시 멈춰선 가해 차량,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납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가해 의심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이 총경이었고, 딸도 현직 판사인데 이거 갖고 합의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돈 안 넣겠냐. 당시 경찰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의심 신고를 무시한 건데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대응이 허술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서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난 도저히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부에 이쪽 상관이 있었는데 오직 하시겠어요? 피해자 측은 사고 담당 경찰관을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숨진 부부의 거래 기록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 숨진 부부의 거래 기록을 요청한 결과 한 곳에서 거래 내역이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로부터 이들 부부의 거래 기록과 규모 등의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숨진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불면증과 두통,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가족 3명에 대한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9,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528명으로 전날보다 60여 명 줄었습니다. 다만 1, 2주 전보다는 2,000명 넘게 늘어서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난 56명으로 20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8명으로 누적 24,55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과 같은 5.7%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7.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46,873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한 차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898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다시 증가하고 있고 변이 검출률과 재감염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진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이 된다면서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확보한 6,200여 곳에서 만여 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지역이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중순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의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에 접촉한 18살 군인과 5살 어린이가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임상적 특징이 나타났고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가운데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유혈자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북 지방은 35도를 웃돌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특보도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는 24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체감온도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대부분 열대야 수준의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가량 더 오르면서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34도, 대전 35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국에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올여름 첫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사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오전 발생한 4호 태풍 에어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쯤 제주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에는 부산 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북사간 뒤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 등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후반에는 중국 해안에 상륙한 3호 태풍 차바가 남긴 태풍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또다시 전국에 강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는 태풍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내홍을 겪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준석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직접 마중을 나갔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른바 97세대들이 잇따라 당대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뉴스 2부에서는 거대 여야 두 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